네, 그리고 2025년 북한의 군사행보에서 또 하나 눈에 띄는 게 있습니다. 재래식 무기의 현대화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2025년 김정은 위원장의 군사 시찰이나 또 당 창건 80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재래식 무기들을 열심히 보여줬습니다. 이호령 박사님, 대표적인 재래식 무기들 어떤 거가 있을까요? 2025년에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측면에서 공중, 그다음에 땅, 바다, 할 것 없이 골고루 다 보여준 것 같아요. 일단 하늘부터 보면은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공중 조기 경보기다라는 거를 이제 공개를 했어요. 보면은 기존의 일루샨 76 수송기에다가 위에다가 이제 공중 레이더 돔을 이제 다룬 거죠. 그리고 그것이 조기 경보기다라고 이제 선전을 했는데 실질적인 효능과 성과는 우리가 알 수는 없는 거죠. 네. 근데 보면 그 디자인이나 이런 걸 봤을 땐 러시아나 중국에서 이제 그 비슷한 형태는 있거든요. 근데 보면 조기 경보 레이더 그 돔은 중국이나 러시아보다는 좀 더 크게 해서 수송기 위에다 달아서 조기경보 레이더기다라고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많이 이제 주목해서 볼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드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폭 드론이다, 이제 공격 드론이다 해서 여러 가지를 이제 보여줬는데, 보면은 이제 그 드론의 발전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점을 보여줬는데, 그러니까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또 드론전이다 보니까 그 부분과 관련돼서 드론 또 결국에는 우크라이나 전에 또 지원도 하고 그런 거랑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우크라이나 전에서 사용됐던 그 형태를 보면 이제 그 벌떼 작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처럼 트럭이 열리면 그때는 우크라이나에선 거미 작전이라고 그랬었죠. 그럼 보면 드론들이 쫙 나와가지고 이제 원하던 목표 지역에 공격을 했던 걸, 그거를 보면 당 창건 80주년 때 실질적인 그런 트럭 플랫폼이 있는 거를 또 보여줬죠. 또 그리고 보면 해상으로 가면 이제 구축함 5,000톤 우리도 이제 갖고 있는다. 매년 이제 계속 만들어내라 해서 2025년에 이제 2개를 구축한 거를 이제 보여줬죠. 그래서 이제 해군력 강화와 관련돼서도 재래식 전력 부분을 이제 보여주겠다라는 거고. 근데 이제 육군으로 이제 넘어가면 보면 이제 북한이 천마 20이라는 이제 신형 전차를 이제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이 신형 전차와 관련돼서는 이전 대비 공격에 대한 방어 능력이 보다 더 높아졌고, 그다음에 통신하는 데 있어서의 역량이 높아진 이전 거보다 더 성능이 향상됐다라는 이제 전차와 관련된 신형을 이제 보여줬고, 그다음에 자주포와 관련돼서도 이제 155mm 자주포가 이제 표준화 시켰다. 그래서 이전보다 이제 좀 성능이 좋아졌다라는 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다연장 로켓포와 관련돼서도 이전 대비 이제 22발이 이제 동시에 나가는 이제 다연장 로켓포의 역량도 증대됐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쭉 있는 거죠. 그래서 보면 재래식 전력 현대화도 북한이 한 축으로는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와 동시에 재래식 전력 부분의 현대화 부분도 굉장히 빠르게 속도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승철 교수님도 혹시 좀 인상 깊게 본 그런 신형 재래식 무기가 있으실까요? 네. 저도 좀 고민을 해봤는데요. 우리 최연호, 강건호, 그리고 핵추진 잠수함 이 세 가지를 좀 재미있게 봤습니다. 이거를 저는 약간 제가 영화를 좋아해서 영화에 빗대서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이 최연호는 블록버스터라고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 해군력의 상징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이제 보여줄 수 있는 건 다 보여준 것 같거든요. 막 그 웅장함이라든지 규모감 이런 것들을. 블록버스터는 사실 숨기지를 않아요. 저희 어벤져스 이런 거 보면 다 나오잖아요. 용사들이. 그런 형식의 연출을 보인 것 같고요. 그다음 강건호는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넘어졌잖아요, 한번 이게 넘어지는 거. 근데 제가 좀 궁금했던 부분이 넘어지는 걸 왜 보여주고 이렇게 홍보를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군 기강을 잡기 위해서 했다는 표현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좀 주목해 볼 여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빗대면은 저는 서스펜스 무비라고 생각합니다. 서스펜스는 긴장감을 일으키는 무비잖아요. 긴장감 안에다가 넣은 요소가 바로 그 히어로스 전이라는 그 프레임워크입니다. 영웅의 귀환.
영웅은 항상 이 고통을 받잖아요. 그랬다 귀환하면 또 돌아오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우리 그 전함이 다시 서가지고 다시 또 폭죽도 터지고 또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고, 물론 약간 좀 흠집이 났다고 뉴스에 보도는 됐지만은 돌아오는 이 서스펜스를 가지고 있는 상당히 좋은 연출인 것 같아요. 그 리스크 관리를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고, 이 마지막 헬 추진 잠수함은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건 미스테리 전략, 영화로운 미스테리. 왜냐하면 이게 전체를 공개를 안 하고 부분 공개를 해서 약간의 공포감과 뭐가 있을 것 같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기대할 게 별로 없겠죠, 솔직히. 하지만 이게 미스테리를 가지고 있어서 세 가지 무기지만은 서로 다른 영화적인 요소를 갖고 있는 좀 재미있는 공개 방식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사실 북한은요, 뭐 북한하면 핵거린다 할 정도로 그렇게 핵을 열심히 추진을 해왔는데, 이제 핵과 재래식 무기를 이제 함께하겠다라고 공표를 할 만큼 재래식 현대화의 진심인 건데, 왜 이렇게 갑자기 재래식 현대화의 진심이 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합니다. 박인희 교수님. 매우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정확한 전문가들에 따라 용어가 다르긴 하지만 재래식 무기가 있고 전략 무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핵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전략 무기인데, 사실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거와는 달리 핵 개발이 경제적이죠. 비용도 적게 들고. 재래식 무기는 막 그 비싼 기름 써가면서 훈련도 계속 해줘야죠. 대규모 병력을 유지하고 뭐 먹이고 뭐 그 엑서사이즈 하려면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핵무력은 북한식 표현으로 2017년에 완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인민을 다잡는 효과도 있었고요. 한반도에 한 20여 년 걸쳐서 핵 개발을 통해서 한반도의 상시 위기 구조를 만들므로써 내가 아니면 안 돼, 김정일, 김정은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에 최면을 걸었고, 또 미국과 중국 같은 강대국이 한반도에 계속 관여하는 근거를 제공했어요. 그건 북한으로 하여금 생존의 기회를 보장해 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그래서 핵무기가 완성된 거고, 지금 상황에서 재래식 무기도 같이 이렇게 나서는 걸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비용적 측면이란 차원에서 보면은 군사적 기술이든 경제적 여유든 러시아로부터의 어떤 지원 이런 게 굉장히 좀 숨통을 트게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핵무력만으로는 한반도와 같은 특수한 전장 상황에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재래식 무기가 이렇게 보완되지 않으면은 북한의 군사력이 이렇게 본인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안 되는 그런 게 또 있을 거라고 보이고, 하나만 더 짚어보면은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김정은에 대한 구애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경주 에이펙을 계기로 해서 트럼프의 구애가 좀 꺾였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제 미국의 트럼프의 구애를 북한은 활용해 보기 위한 고민을 계속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게 겉으로 드러나든 안 나든 간에 그렇다면은 핵 문제를 가지고 저렇게 다시 또 위기를 만드느니 핵무력을 완성한 것이니까 재래식 무기를 업그레이드 시켜서 실질적인 효과를 노리는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이제는 재래식 무기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타이밍이다라고 해주셨는데, 김인환 교수님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박인희 교수님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거기서 한 가지만 더, 두 가지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핵은 재래식 전력을 대체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거예요. 핵 전력을 지키기 위해서 결국 재래식 전력이 필요하고, 또 핵 전력을 효과적으로 더 활용하기 위해서 재래식 전력이 더 필요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재래식 전력에 다시 힘을 쏟는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국제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분쟁들을 보고 있으면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다음에 중국, 인도, 그다음에 인도, 파키스탄, 이 보면은 이 나라들이 전부 다 핵 보유 국가인데, 실제로 전장에서 아니면 그 위기 상황에서 핵은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습니다. 매우 올드하게 싸워요. 그렇죠. 네, 주먹 쓰고, 그죠? 네, 망치 맞아요. 휘두르고, 몽둥이 휘두르고, 정말 이러고 싸우거든요. 결국 이제 핵 전력보다는 재래식 전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다시 한번 다 알고 있다는, 모두가 인지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결국 재래식 전력이, 그러니까 재래식 무기들이 실전에는 필요한 것들이 결국 이것들이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뭐 얘기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뭐 구축함이다, 뭐다, 뭐 드론이다, 뭐 다 내놓긴 했습니다. 근데 실제로 아까도 얘기 잠깐 나왔지만 강건호 같은 경우에는 그냥 픽 쓰러졌잖아요. 그래서 과연 이게 정말 실제 효능이 있는가, 실제 성능이 괜찮은가에 대한 의문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차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는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게요. 군사적으로는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얘기하는 거에 최대치까지 읽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외교적으로 협상을 할 때는 그 최고치를 받아들이는 건 바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실적으로 지금 북한의 재래전력 발전이 본인들이 얘기하는 성능을 그대로 낼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북한이 지금 재래전력을 생산하는 방식을 보면 백화점식이라기보다는 아주 조그만 소시장을 소규모 가게를 한 8개, 9개를 운영하는 거예요. 이게 규모 경제 면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거든요. 이 비효율성을 언제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결국은 그 국가의 군수 경제하고 민간 경제는 같이 갑니다.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배도 우리가 대형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 같은 걸 건설을 해본 능력이 있어야 5,000톤, 6,000톤급의 배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던 기존에 만들었던 배들이 거의 한 1,500톤이 제일 큰 거였어요. 근데 갑자기 3배를 늘렸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결국은 그러면 최연함 2번함 강건함 진수에서 나왔지만 저는 저거 세울 거라 그랬어요. 처음에 엎어졌을 때. 왜 그러냐 하면 아무것도 없어서. 예, 저게 가지고 있는 항전 장비라든가 이런 걸 다 실으면 무거워서 균형이 그렇게 나올 수가 없어요. 넘어진 이유도 넘어진 이유고 쉽게 세울 수 있는 이유도 설계에 겉만 꾸려놓고 정말 중요한 이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탑재를 안 한 거예요. 깡통인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연성이라는 측면을 볼 때 우리가 수능을 보는데요. 각 과목에서 고르게 2, 3등급이 나왔던 학생이 어느 날 갑자기 1등급이 나왔어요. 이거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보통 평균 7, 8등급을 하던 친구가 1등급이 나왔다. 이게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치팅? 예. 이게 치팅을 했거나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는 지금 그걸 바라봤을 때 물론 대비는 그럴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로 협상이나 이런 데 나설 때는 그걸 액면 그대로 읽을 필요가 없다라는 게 제 생각이에요. 1등급이 실제 나온 게 아니라 1등급이 나왔다고 얘기를 하는 중인 거니까요.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번 해봐야겠죠. 근데 확인할 수는 없고 그렇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해서 박원근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우리 군 당국이랑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5,000톤급 구축함이라는 강건함, 최연함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방어 능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구축함을 왜냐하면 다시 우리가 갖고 있는 잠수함 같은 경우에 어뢰를 쏘면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어 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그 배는 방어 장치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돈을 꽤 많이 들여서 만든 배긴 하지만 우리 잠수함의 어뢰 한 방이면 무력화될 수 있다. 그렇게들 다 판단하고 있더라고요. 그럼 정말 실효성은 없어 보인다. 그 실효성은 거의 없는 거에 지금 돈을 쓰고 있는 거라서 이것은 우리 김정은 위원장께서 또 하나의 패착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카메라에 잡히는 모습들을 보면요. 무기와 함께 나 좀 강하지? 좀 이렇게 어깨에 뭔가 탁 힘이 들어가 있는 그런 느낌들을 받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능을 떠나서 이런 재래식 무기를 과시하는 것 자체가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우방국이나 국제사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그냥 느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나 무시하지 마, 나 무섭지. 그다음에 또 이제 중국이랑 러시아에 대해서는 나도 너희들만큼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건데 이제 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인정하는지는 그쵸. 이제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죠. 맞습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가 나왔는데요. 핵무기를 만드는 데만 저는 돈이 정말 많이 들어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재래식 무기를 현대화하는데 정말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아까 잠깐 설명을 해주셨어요. 실제 뭐 기름, 뭐 훈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많이 들어가는 건가요? 어느 정도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재래식 무기도 한 번 만들고 끝이 아닌 거잖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뭐 사실 핵무기 같은 경우에 개발 단계에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데 한번 일정 수준을 넘으면은 사실 돈이 상대적으로 좀 덜 들어가죠. 근데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에는 계속 움직이니까 소모되기도 하고 계속 고쳐야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연료도 계속 들어가야 되고, 때때로 부품도 교체해줘야 되고, 또 훈련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유지 비용이 사실상 상당히 높고요. 또 하나는 북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낙후된 재래식 전력을 갖고 있는데 이게 또 문제가 심각한 게 이것을 유지하는 것도 결코 싸지 않거든요. 고장이 계속 나니까 이걸 뭔가 고쳐야 되는 거고 또 부품도 자체 생산해야 되는 거 있고 또 매우 비효율적이니까 연료나 그런 게 더 많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화하지 않아도 돈이 들고 계속해서 또 현대화하면 더 큰 돈이 들고 그런 상황에 놓여 있다고 보입니다. 지속성을 갖기는 굉장히 어려운 거겠네요. 지속성을 가지기도 힘들고 문제는 북한이 현대화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는 것들이 가끔 이제 이 군사 전문가 분들이 얘기하는 게 북한은 그 방위 산업이나 무기 생산에 인건비가 거의 제로에 가깝기 때문에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그 보통 우리가 2세대, 3세대, 4세대 이렇게 가게 되면 처음에는 단순한 그 특정 가령 전차 같은 게 기계공학이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그러다 이게 3, 4세가 되면 전자공학하고 다른 것들이 다 융합이 돼야 돼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첨단 무기일수록 인건비 비중이 극히 낮아집니다. 그럼 그때부터는 재료는 어차피 북한도 밖에서 직접 개발하거나 사오기 위해서는 그만한 국제시장 가격보다는 싸다고 하지만 과거에 1, 2세대, 9세대 무기 만들 때보다는 훨씬 더 많은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실제 그러니까 정말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는 일인데 뭐 천하의 김정은 지시라고 해도 돈이나 자원을 그냥 찍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를 우리나라 방산업체처럼 빨리빨리 막 계속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보면은 북한이 그 이제 9차 당대회에서의 이제 국방 정책과 관련돼서 전에는 이제 그 병진 정책이 초기에는 핵경제 병진 정책이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8차 당대회 때는 핵무력 최우선 정책 중심으로 국방 최우선 정책이 지속이 되다가 이제 9차 당대회 와서는 병진이긴 병진인데 경제가 날아갔어요. 그다음에 핵과 그 자리에 핵과 재래식 병진 정책으로 이제 옮겨갔어요. 근데 우리가 보면은 핵과 재래식 병진은 뭘 의미하냐? 우리가 보면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핵 억지와 관련돼서 CNI를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재래식 전력과 핵 전력이 결합이 돼서 북한의 위협에 대한 억제를 하겠다. 지금 그거를 지금 북한 또 그대로 어떻게 보면은 대응적 차원에서 우리가 핵만 능력이 있는 줄 아냐? 우리 재래식도 능력이 있어. 그래서 북한식 CNI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핵과 재래식 전력의 병진 정책이라 함은 결국에는 북한이 갖고 있는 핵과 관련돼서 재래식 전력과 결합을 하고 그것도 이전의 그러한 구식의 재래식 전력이 아니라 재래식 전력이 현대화된 그런 역량의 핵 위협을 결합을 해서 위협에 한국과 미국에 대한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하겠다라는 정책을 취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결국에는 핵도 이게 중단되지 않고 계속해서 핵 능력 고도화 막 계속해서 많이 만들어내라라는 쪽에 한 트랙에서 돈이 또 엄청나게 들어가고 있고 그거와 결합된 재래식 전력 부분도 육해공 모든 영역에서의 핵 능력과 결합될 수 있는 부분을 전부 다 또 현대화시켜라 하니까 결국에는 북한 스스로가 자충수를 두고 있는 거죠. 그럼 만약 거꾸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의 무기고를 구경한다라고 하면은 이거 하나 가져가고 싶다. 뭐 역시 구축함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확실하게 하나를 알고 네.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작년 10월 1일에 한국이 국군의 날 행사로 현무 5라는 우리 초대형 미사일의 이 발사를 할 수 있는 탄도 미사일
그 운반 발사 차량을 보여줬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이게 개걸음처럼 45도로 바퀴가 하면서 옆으로 이렇게 갔거든요. 근데 북한도 그런 미사일의 발사 차량들 테리라고 불리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걔네들은 그냥 앞으로만 가고 뒤로밖에 못 가요. 바퀴가 막 한쪽에 8개, 9개, 8축, 9축 하니까 엄청 큰 차량이기 때문에 이게 옆으로 가야 사실은 어딘가 이동이 되는 거지. 그게 안 되면은 이게 도는데 거의 무슨 웬만한 데서 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다 노출된다라거든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게 왜냐하면 김정은의 동생이 10월 1일 우리 국군의 날을 한 걸 보고 담화를 발표했는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우리 자동차 테를 갖고 옆으로 이동하는 기둥을 보여준 거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이건 단지 주차할 때나 필요한 기능이다. 근데 우리가 북한에서 그런 얘기가 나올 때 잘 봐야 되는 게 되게 부러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네들은 이렇게 앞으로 갔고 뒤로밖에 못 가니까 이게 다 노출돼서 맞을 수 있는데 45도로 간다면 이게 진짜 빨리 어디든지 주차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틀림없이 이게 굉장히 부러워서 그랬다라고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이제 이지스함 대양으로 나가는데도 딱인 거고요. 전체적으로 해군력 그 발전에도 상당히 더구나 이제 이지스함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그대로 이 대체해서 개조하면 발사관을 네. 핵탄두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발사도 가능해요. 그러니까요. 전통적인 그 파워 관점에서 접근하신 거고 저는 조금 다른데요. 저는 우리도 옛날에는 많이 이제 미국에 많이 의존했는데 감시 능력이 조금씩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좀 글로벌 호크죠, 이 박사님? 네네. 네. 그런 우리 감시 감청 능력을 북한이 부러워하지 않을까.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자체 감시 감청 능력도 있지만 한미 동맹을 통한 능력을 제공받는 부분도 많이 있어서 이거는 뭐 이렇게 막 100개, 1000개의 눈을 가지고 북한을 지켜보는 거잖아요.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게 저는 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 좀 해봤습니다. 사실은 다 부러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다 갖고 싶을 네. 다 가져가고 그 싶겠지. 무기고를 보는 순간 눈이 휘둥그레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뭐 재래식 무기 얘기하는데요.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할 수 있나 그러게요. 싶을 정도로 웃으면서 살상용인데요. 네, 네. 살상용인데 좀 그렇네요. 아무튼 이 두 번째 대담을 또 한 줄 평을 좀 이번에는 차 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요. 웨폰 푸어예요. 웨폰 푸어. 우리가 카푸어라고 얘기하죠. 그 자동차에 목숨 걸다가 결국은 집안 다 거덜내고 하는 건데 이게 비슷한 두 가지 형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카푸어일수록 아주 번듯한 거 하나를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입 없고 이럴수록 뭐 이제 우리가 브랜드 차들 이제 지금 북한이 얘기하는 원자력 잠수함이나 이제 바로 얘기하는 최연한급의 5,000톤급 구축함 같은 거예요. 내 체면이라면 모든 거 갈아넣어도 좋다는 거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차를 마련한 친구들이 그 차만 타고 다니지 않아요. 그다음에 이거 가지고 이 골프장에도 가가지고 인스타 찍고 막 이런다고요. 클럽이나 똑같아요. 지금 다 품종식으로 그것만 만들면 거기만 만족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 이런 것도 가지고 있어.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제가 보기에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회에서 카푸어라고 얘기하는 행태하고 굉장히 비슷한 것 같아요. 게다가 웨폰포어라고 그러니까 카푸어로 이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실제로 그 차는 좀 깡통일 때가 많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약간 그렇죠. 이제 맞는 건가요? 그 차는 나중에 할부금 못 내면은 네. 남들이 끌어가잖아요. 네. 비슷한 거죠. 유지가 될지도 미지수고 그런 면에서 웨폰 푸어라고 또 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네, 두 번째 이야기도 잘 나눠봤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